예, 여러분. 오늘은 그 사고의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사고는 머피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정해왔는데요. 여러분들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머피의 법칙을 내가 어떤 줄을 쓰면 옆에 줄은 빨리 가는데 내 줄은 왜 안 가냐, 이런 무슨 재수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뜻보다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건 꼭 난다, 이런 얘기니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이런 얘기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문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는 로버트 매튜라는 영국의 한 정보학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조사를 좀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아주 재미있는 조사인데, 식탁에서 빵이 떨어질 때 꼭 왜 잼 바른 쪽으로 땅에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문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계속 빵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관찰해 보니까 전체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숫자 중에 62.1% 정도가 식탁에서 빵이 떨어질 때는 잼 바른 쪽으로 떨어지더라 라는 게 그분의 어떤 관찰에 의한 경험적 확률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확률이죠. 물론 확률이라는 게 경험적으로도 확률을 구하고 또 수학적으로도 구하기도 하는데, 사고를 막는 방법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낮추는 그런 작업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비 효과라는 거, 이 문제도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나비가 날짓을 하면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중심에 있는 얘기인데, 이 내용 중에 또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이런 토네이도와 같은 큰 사고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 중에 이런 나비의 날개짓 같은 이런 아주 작은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토네이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을 만들려면 나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수억 마리가 불어도 아마 잘 안 불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비의 날개짓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상 변수들이 여기에 작동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단순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원인들이 사고 안에는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면 세월호 사건 한번 보죠. 참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아주 처참한 이런 사고가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사고 원인들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 고정, 또 4월 15일 저녁에 이 배가 인천항에서 출항을 했는데, 인천항의 안개 문제 때문에 원래 6시에 출항해야 될 배가 9시에 출항을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중국 쪽으로 공해상으로 못 나가고 물살이 있는 팽목항 근처를 지나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조 활동을 하는 시간에 쓴 정족이라는 거 있죠. 물살이 별로 없는 이런 배가 지나가는 시간에 이 바다의 상태가
정적이었으면 아마 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리고 그런 선장이 아주 배 상태와 바다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항해를 지휘했더라면 아마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평형수 문제 있죠. 스테빌라이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만 했으면 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타수 분 얘기가 조타기를 조작할 때 잠깐의 정전이 있어서 본인이 조타기를 조작한 것보다 굉장히 조타기가 많이 돌아가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장소, 시간에 이런 아주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조합이 되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고 원인들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그게 제대로 작동했다 그러면 아마 이 사고가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사고 원인들을 찾아서 그런 원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막는 이런 이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1년에 뭐 10만 건 또 뭐 그 이상 이런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하인이라는 분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환경적 원인, 뭐 관리적 원인, 또 뭐 유전적 원인, 또 직접 원인, 뭐 이런 문제들을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고를 막는 방법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직접 원인은 이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이다. 근데 불완전한 행동이 사고의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게 실수인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밖에 외출을 하시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차를 타고 나가셔야 되는데, 방 안에 계시다가 주차장에 나왔을 때 자동차 열쇠를 안 거지고 나온 경우,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그게 대부분 있죠. 그런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가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게 실수여서 그게 원인이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를 막으려면 그 실수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야 되죠? 교육으로 될까요? 교육을 얼만큼이나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실수들이 어떤 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문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고 원인 중에 근로자의 실수를 한번 집중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런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밖에 만들어진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죠. 어떤 상황이 속에 놓이면, 또 상황이 발생하면 감각기관으로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를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런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인지하는 이런 어떤 장치,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이 이런 오감이라고 부르는 눈, 귀, 혀, 코, 뭐 피부, 이런 감각으로 우리는 우리 몸 밖의 상황들을 인지를 하죠. 근데 이 오감 말고 또 다른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육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감밖에 없어서 이 오감만이 우리가 상황을 인지하는 하나의 기관인데, 우리가 이 기관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눈, 코, 귀, 입, 이런 감각기관을 우리 몸 밖에 있는 상황 정보를
내 머릿속으로 가져오는 정보 전달 장치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밖에 있는 상황 정보를 내가 그 머릿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런 그 정보 전달 장치입니다. 근데 이 정보 전달 장치의 문제가 이 현대 산업 현장, 산업 사회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감각 기관은 인류가 농경 사회에 진입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8천 또는 만년 그 사이라고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의 그 인류는 농경 사회 진입 후에 진화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인가 하는 뇌 기능 그 뭐 신경 전달 이런 거에 작용하는 약간의 호르몬 요거 말고는 우리 그 인간은 만년 전에 수렵 채집을 하던 그 우리 선조와 우리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명을 만들었냐? 우리 문명은 인간이 축적해서 기록의 기록 위에 문명의 문명 위에 이렇게 축적해서 쌓을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쌓여온 거지. 그냥 그 개인으로 생각하면 우리 만년 전의 선조나 우리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게 이런 그 어떤 초원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여기에 딱 적응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서 그 숨어서 살고, 또 토끼 같은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으면 얼른 뛰어가서 토끼를 잡아먹고, 또 그 뭐 열매를 따먹고, 이런 거에 우리가 맞춰져 있는 감각인 겁니다. 몇 해 전에 전북 고창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 다세대 건축 현장인데요. 여기에서 아침에 한 근로자가 출근을 해서 겨울에 콘크리트를 칠면은 그 콘크리트가 그 겨울 추위에 콘크리트가 얼면 이 콘크리트 나중에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에 콘크리트를 칠 때는 이런 방동제라는 그 화학약품을 물에 섞어서 거기에다가 시멘트,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콘크리트를 그 개게 되죠. 그래서 한 근로자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겨울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서 이 방동제를 이 수조에 희석을 해놨습니다. 이 수조에 희석을 해놨는데, 이 수조가 어떤 수조냐 하면 평소에 근로자들이 이 물을 떠먹기도 하고 이랬던 수조예요. 이 현장 상황을 보면 수도관에 이렇게 관이 직접 연결돼 있고, 또 그 여기에 코크도 달려 있어서 수돗물을 직접 이렇게 깨끗하게 담아놨던 이런 수조입니다. 그래서 한 작업자가 이거를 여기다 타놨는데, 이걸 모른 다른 근로자 10명이 이 여기에서 물을 떠다가 커피포트에다 끓여서 컵라면을 먹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는데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나 또 고용노동부에서 가서 그 사고 조사를 하고, 야, 이런 사람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화공약품을 이렇게 왜 함부로 방치를 했어? 이거를 이렇게 뭐 금고나 창고에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궈놓고 그 관리 책임자가 이걸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여기다가 물에다 타놨으면 먹지 마시오, 독극물 이런 그 표지를 여기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현장에 책임을 묻습니다. 최근에도 작년에 울산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 이런 관리 소홀을 문제로 현장 관계자를 이렇게 처벌한 이런 경우가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방법들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돼요. 근데 사고의 원인은 조금 다른 문제죠. 사고의 원인은 이 방동제를 타는 방동액이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것의 맛과 색깔, 냄새를 모르는 걸까요? 그 질문이 그 질문 아니냐고요? 아니,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꿀이 달죠?
안 단가요? 근데 꿀이 단 걸까요? 우리가 꿀을 달게 느끼는 건가요? 아까 그 방동재 문제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꿀이 단 게 아니고 우리가 꿀을 달게 느끼는 겁니다. 이 꿀 같은 게 안 썩죠. 안 썩는 이유가 이 꿀을 썩게 만드는 작은 벌레들이 그 꿀에 붙으면 걔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꿀이 고농도기 때문에 그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그 작은 벌레의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쫙 빨려 나와서 그것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꿀이나 소금 이런 것들이 안 썩는 거죠. 그럼 그런 작은 벌레들 입장에서는 꿀이 달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입맛에 있는 쓴신단짠 여러분들 이렇게 다 배우셨는데 최근에 그 영국에서 고소한 맛을 느끼는 미래가 별도로 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건 이 단맛에 관한 거는 우리가 그 몸의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이 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달달하고 느끼죠. 또 쓴맛에 관한 문제는 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야외 뭐 산이나 들에 나가서 무슨 나뭇잎 뭐 풀잎 이런 거를 입에 넣으면 쓴맛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그 쓴맛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 이런 거일 거고 그건 우리의 몸에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신맛은 부패에 관한 감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셔서 나물 반찬 드시다가 입에 넣고 이렇게 씹었을 때 시큼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하시죠. 사장님, 여기 와보세요. 이거 음식 상했습니다. 신맛, 상한 느낌에 관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짠맛은 조금은 독특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음식을 짜도 싫어하고 싱거워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은 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걸 우리는 먹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의 호르몬에 쓰는 재료로 나트륨 이온을 소금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심장 뭐 이런 것들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건 중간 감각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니 적당한 이 간이 우리가 간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그 우리 맛 감각은 우리 몸에 음식으로서 뭔가를 집어넣어도 되는지 넣으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판별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을 위한 방어 시스템인 거죠. 근데 아까 그런 화공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 입맛에 들어올 시간이 없었죠. 사실 이런 방어 기제는 우리가 수백만 년의 어떤 그 시간을 거치면서 진화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 그런 능력인 겁니다. 근데 새로 나온 화공약품 같은 거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 게 현장에서 발생되면 이게 사고인 거죠. 그걸 근로자의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그림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선형으로 보이시죠? 아닌가요? 이렇게 그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이런 그 나선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나선이 아니에요. 한번 그려볼까요? 선을 하나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이건 그냥 하나의 원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원들이 이 선의 어떤 모양, 색깔 그리고 배경에 이런 번지는 구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선을 나선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선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에드워드 아델슨이라는 인지심리학자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내놓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바둑판처럼 체스판이 여기 있고 여기에 체스판 위에 요 A라는 부분과 또
B라는 부분이 색깔이 어떤가요? 이건 무채색이니까 밝기 정도가 여러분 A하고 B가 같아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확신하시나요? 이게 다른 거라고? 한번 다른 건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 배경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그 보재기를 하나 덮어 씌우고 여기를 아까 요 부분을 다시 불러내면 어떠세요? 색깔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같은 밝기의 색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쪽에서 빛이 비치고 여기에 이런 기둥이 있으니 이 기둥의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질 텐데 이런 그림자 속에서도 이 정도로 보이면 이게 밝은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의 착시의 상당 부분은 이런 우리가 그 눈이라는 게 사실 두 눈으로 원근을 본다고는 하는데 평면 감각기관입니다. 우리는 보는 게 평면이에요. 근데 앞뒤에 있는 사람 멀다 가깝다를 우리는 전체적인 정황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시들의 상당 부분이 이 2차원 평면 감각기관을 가지고 3차원 공간을 인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부가적으로 생기는 이런 문제들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그 착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냐 하면 우리는 아까 우리의 감각기관을 몸 밖에 있는 상황 정보를 머릿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정보 전달 장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보 전달 중에 눈으로 상황 정보가 75%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외부 상황의 그 정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착시들이 안 일으킬 수 없는 이런 착시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를 사람이 실수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몇 해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건축 현장인데요. 철골을 쓰는 건축 현장인데 여기서 일하시던 근로자분이 이거는 이제 그 다시 사고 조사하면서 재현을 한 겁니다. 일을 하시던 분이 이 위에 있는 이 철골과 요 작업대 여기에 이렇게 끼이셔서 여기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 볼트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데 요 밑에 그 와이어 로프가 지나가는 게 걸려서 다시 재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압착이 돼서 이렇게 그 사고를 당하셨는데 근데 참 의문이 가는 거는 요 부분이 요 고소 작업대의 조절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장치가 있냐면 이런 조이스틱처럼 생겨서 밀면 내려가고 당기면 올라오고 놓으면 그 자리에 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툭 떼이면 이거 놓으면 되잖아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떤 사고일까? 근데 저희가 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오면 사람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 하면 벤자민 리벳이라는 신경학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이 뭔가를 알아차린 다음에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 시간 간격을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리는 건 뇌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그 활성화되는 인지 시점은 그 뇌 전도 측정 장치로 이렇게 어떤 걸 알아차린 이 시점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니터 상에다가 시계 초침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는 점을 줍니다. 그리고 피실험자한테 이런 버튼을 하나 주고 여기에 코끼리가 나타나면 이 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걸 눌러. 이게 실험이에요. 간단한 실험인 거죠. 그러니까 피실험자는 코끼리가 나왔을 때 점 위치만 확인하면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뭔가 알아차린 건 뇌전도 측정 장치로, 그 다음에 코끼리다 눌러야지 하는 시점은 요 점으로, 그 다음에 실제 손가락을 움직여서 누른 그 시점은 요 버튼으로 이렇게 잡아봤더니 우리가 머리가 뭔가를 알아차리고 코끼리다 눌러야지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0.3초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눌러야지 하고 또 실제 누른 그 시간 간격이 한 0.2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도 머리가 알아차리기 전 시간은 또 빠진 겁니다. 머리가 알아차린 다음에 손가락이라도 하나 까딱하려면 평균적으로 0.5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사고 같은 경우에 기계의 운전 속도가 시간당 4m, 최대 속도가 4m더라고요. 그러면 0.5초면 계산을 해보시면 1초에 6.7cm, 그리고 0.5초면 한 3.4cm 정도가 움직이죠. 그러면 머리에 딱 끼워서 3.4cm가 이렇게 끼워서 눌려야 이 손가락을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마 3.4초보다 훨씬 더 걸렸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뭔가 그렇잖아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데 벌써 0.5초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쐐기둥, 철골 사이에 머리가 끼어서 한 3, 4cm 눌려줘도 나는 괜찮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나요? 이 상황에 들어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피하지도 못하고 당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에는 반드시 이 인간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서 위험한 상황에서 정지시켜주는 이런 안전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강원지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강원지사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느 제조업 공장인데 공장 사무실 앞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삐죽삐죽 봄철에 순이 올라오고 지저분하니까 작업자 근로자 분께 여기에 올라가서 이 소나무 가지 좀 치세요, 이런 작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지게차 포크에 화물 같은 거를 쌓아두는 이 팔레트를 올려놓고 이 위에 올라가서 이분이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1.6m 높이에서 이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1.6m 높이면 제가 170 조금 넘으니까 제 어깨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에요. 요 정도 높이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 봐야 뛰어내리면서 발목이 삐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데 잘못 떨어지면 발이나 이런 데가 부러지는 이 정도 사고는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죽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오해이신 거죠. 여기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시면 이 멀쩡할 가능성보다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는 밖에 있는 상황 정보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판단을 해서 말이나 행동을 대응을 한다 그랬는데, 이 판단 경로가 최근에 보면 병렬 구조로 돼 있다 그래요. 병렬 구조의 판단 경로가 어떤 거냐면, 통제된 이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적금을 모으셔서 한 5천만 원 이런 목돈이 이제 마련이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황을 보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 아이가 어떤 유학을 갈 것 같아요. 그럼 유학 자금으로 이걸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어디에다 좀 투자를 할까? 그럼 투자를 하면 어떤 게 좋은가? 요즘 주식장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다 좀 투자를 할까? 그러면 주식은 내가 비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자. 그럼 전문가는 펀드 같은 걸 가입하는 걸 텐데, 어느 증권회사가 잘하나? 그리고 증권회사의 어떤 성적들을 보고 증권회사를 고르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증권 회사라도 어느 종목이 수익률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단계 이렇게 보면서 이 판단을 해나가는 이런 그 판단 경로가 말씀드린 통제된 이성이라는 이런 판단 경로고, 이 자동적 정사라는 판단 경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말에 이제 건강 이렇게 좀 챙기시려고 집 주변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1시간 이상 여름에 막 뛰고 오셨어요. 뭐 땀이 이렇게 줄줄 나고, 그리고 목도 굉장히 마르시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물 한 잔을 드시기 위해서 주방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가보니까 깨끗한 식탁 위에 요런 컵, 근데 요런 컵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시면 그 쇠로 만든 컵 있죠. 그런 쇠로 만든 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 쇠로 만든 컵이 그 식탁 위에 놓여 있고, 거기에 깨끗한 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딱 이거 집에 있는 깨끗한 물이지 라는 생각에 이 컵을 딱 잡으셨어요. 근데 그 물이 그 컵이 어떤 컵이냐 하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분이 목이 좀 아파서 목을 뜨끈하게 좀 이렇게 데우겠다라는 생각에 물을 팔팔 끓여서 방금 그걸 부어놓고 좀 식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밖에 지금 나가 계신 겁니다. 그런 팔팔 끓는 물이 담겨져 있는 새로 만든 컵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지적이고 침착하시니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 물의 온도가 얼마나 되나? 그러면 내가 얼마 동안을 잡고 있으면 내 손에 물집이 생기나? 이런 생각들 다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딱 잡자마자 뜨거! 이러고 이게 놓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작동되는 판단 경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끌면 몸이 받는 어떤 뭐랄까요, 손실이,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감각 즉시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판단의 시간을 줄여주는 이런 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런 작업대 위에서 이분이 발이 살짝 미끄러져서 빠졌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발이 빠지면 요거 뛰어내린다. 이거 생각 못 합니다. 이건 아까 통제된 합리적 이성에 의한 판단이에요. 딱 여기서 발이 빠지면요, 안 넘어지려고 이 버티는 자세가 그리고 버티는 자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요 공중에서 하고 팔을 한 2바퀴만 저으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돌아요. 여기는 붙어 있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돕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먼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큰 사고들을 당하죠.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지만요, 여러분도 대부분 이 상황이 오면 이렇게 되는 증거가 어떤 거냐면, 겨울에 여러분들 밖에 이렇게 길 다니시다가 바닥에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데 그게 먼지 같은 걸로 덮여서 잘 안 보이셨을 때, 그리고 막 걸어가시는데 그거 딱 밟으셨어요. 그래서 발이 조금 미끄러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냥 털퍼덕 주저앉는 겁니다. 털퍼덕 주저앉아야 이 살이 많은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데로 떨어져서 다치지 않고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근데 10중 8구는 이게 미끄러지면 넘어지지 않으려 이러고 버팁니다. 이 버티는 자세가 여기에서 나오면 이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저희 회사에는 이런 사고 기록에 관한 통계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서 떨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이런 사고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 7, 80%가 이런 2m 이하에서의 이하에서 떨어져서 나는 이런 사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올라가지만, 정작 이 상황에 놓이면 뛰어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사고의 문제를 보면서 사고의 상당 부분이 근로자의 실수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판단인 겁니다. 우리 실수는 그냥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 본성에 의한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난 이후에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고를 조사한 분들이 그분들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렇게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었을 텐데라는 사고 후에나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전은 실수를 해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작업 조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만드는 것, 이게 곧 안전인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세상이 결정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또 거기에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우리 후손들, 우리들의 아들, 딸들에게 아주 안전하고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이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또 다른 생각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